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정화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들였어요, 국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5%.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5% 상당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커피를 사 먹거나 할 때 사람들이 계속 시세만 봅니다. 그랬다가 조금 비쌀 때, 비트코인 비쌀 때 커피값을 지불하고 월세값을 지불하고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뭐 정말 반토막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과연 앞으로 법정화폐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가 매입할 것. 저점 밑에 추가 매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쭉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확실히 젊은 대통령이라 가지고 아주 겁이 없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어쨌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도 봤듯이 어떤 거래수단이나 화폐는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복지적으로도 좋고 남미의 부유국에서 단 한 번에 깨지죠. 일단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깨지고 결정적으로는 그 복지 예산으로 많이 지출했던 그런 포퓰리즘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기업에서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오는 다양한 어떤 그 시대적인 요구들에 눈 감아버린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화폐가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졌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수 경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그냥 그 상태로 허공답보 상태고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살바도르 정책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법정화폐화를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공식화폐로 이은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화폐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출렁이는 이런 매일마다 변동이 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법정화폐로서 어떻게 공용화폐로서 사용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일반 사람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는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 답정너죠. 답정너. 자, 이게 대안이 되려면 안정적인 수급이 돼야 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외부 국가 정치 경제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급 가능해야 되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야 되고 외부 국가 정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지 국가 차원에서 법정화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윤성님이 베네수엘라 얘네들은 석유도 많다던데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니까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차면 오히려 축복받은 전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조우팔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드님이 아빠 닮아서 미남이시군요. 저 닮지 않았습니다. 저 닮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보다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그래요. 지금 현재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이 풍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저 맨날 광고, 어렸을 때 맨날 광고 들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들의 희망은 국민입니다. 뭐 이런 멘트 많이 들었습니다. 공익 광고 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 이게 대변한 게 뭐죠? 자원이 부족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곧 자원이다. 우리는 산업역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노동력이 곧 자원이고 산업역군이다 하니까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자원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다시 비싼 가격에 다시 다른 나라에 파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예전에는 신발을 만들어서 팔고, 초창기에는 신발 만들고 섬유를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지나서는 다른 나라에 좀 더 부가가치 산업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부분이죠. 예를 들면 반도체, 그리고 철강, 선박, 자동차,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나라 노동력도 얼마 없다고 그래요, 이제. 얼마 전에 통계 자료에 보면, 자, 2021년도 신생아 수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여러분들 체감되십니까? 20만 명밖에 안 돼요. 1년에 신생아 응애하고 나온 애들이 20만 명에 불과하다. 20만 명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우리는 노동력에 치우친 어떤 경제 정책을 제조업의 종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 보면 2021년도 신생아 수가 20만 명, 그리고 노동력에 치우친 어떤 경제 정책을 이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고부가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업종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세긴 했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안 되니까 나라가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더라.